네. 자, 운조커피와 함께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예. 메리츠증권 슈퍼 365로 여러분의 예수금도 불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거 자, 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저는 RP를 사거든요. RP?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금 있으면은 네. RP라고 있어요. 네. RP 이게 사놓으면은 그냥 이자 주거든요. 3.3%. 어디서 사요? 그 HTS나 MTS에서. RP 이렇게 있어요? 예, 예. 금융상품권은 RP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날 사고 그날 팔고 뭐 매일매일 사고 팔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되게 귀찮아요. RP 대신 이렇게 예수금 네. 넣어놓으면 되니까. 막 일주일짜리, 15일짜리면 한 달짜리 이렇게 있는데 그 매번 그 쌌다 파다 달라면 되게 귀찮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365 계좌 같이 그냥 냅두면 알아서 주면은 정말 편리한 것 같습니다. 물론 RP를 개별적으로 사시면 조금 더 높긴 해요. 아, 그래요? 0.1% 정도 높긴 한데 네. 근데 귀찮잖아요. 아, 많이 배웁니다. 아. 네, RP를 사는구나. 네. 바이오 주식 사면 어때요? 아, 데일리로. 매일매일. 아, 네. 다이나믹하겠는데요. 네, 매일매일 사야죠. 야, 가슴이 두근두근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오늘도 뉴스 3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코인으로 가면 어때요? 코인. 예. 코인만한 게 사실 없죠. 사실 뭐 분당으로 막 가슴이 떨리는. 아유, 코인만한 게 없죠. 요즘 특히나 그 예. 알트코인들 등락폭이 뭐 괜찮습니다. 시장을 되게 넓게 보시네요. 네, 그럼요. 저는 그 코인까지는 잘 챙겨보지 네, 못하고 코인도 있는데. 봐야 됩니다, 우리. 아, 예. 역시 정프로님은 워낙 시야가 넓으셔서. 아유, 넓습니다. 자, 그러면 넓게 예. 한번 뉴스 볼까요? 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그 뉴욕 증시는 간만에 반등했습니다. 네. 다우존스가 0.54% 올랐고요. 나스닥은 1.35% 오르고 S&P 500은 0.88% 올랐어요. 이게 뭐 사실 매크로하게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라기보다는 반도체 쪽이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좀 애플이 개장 초부터 한 2% 이상 오르면서 기술주를 전반적으로 좀 시장 심리를 반등을 시켰는데 또 TSMC 실적이 좀 괜찮았다는 것들도 반도체 관련주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 그 비전 프로 이제 사전 예약한다 그러고서 여기서 그 어디더라? 또 트렌드포스에서 네. 한 50에서 60만 대 정도는 팔리지 않겠느냐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비전 프로가 한 45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 잘 팔리겠습니까? 450만 원. 예. 비전 프로에 450만 원. 예. 저는 못 삽니다. 그 김프로님 계셨으면 거의 그 극대노하셨을 것 같은데. 예, 요거는 누구나 이제 자신의 월급 중 혹은 뭐 수입 중에 어느 정도를 이제 부담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하시잖아요. 예, 근데 예. 450만 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임금을 뛰어넘는 수준이거든요. 와, 정말 시야가 넓으시네요. 네, 넓은 시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짝 걸립니다. 이게 제가 가장 맥스로 갔을 때 제가 360까지는 제가 허용 가능. 네. 팀 쿡이 좀 프라이싱을 잘 못하네요. 요거는 조금 팀국이 놓쳤어요. 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코파일럿 예, 한 달에 3만 원. 한 달에 3만 원? 예. 그럼 뭐예요? 그 이제 뭐 이게 인공지능으로 생성해 주는 거, 문서도 만들어 주고, 문서도 만들어주고 도표도 만들어 주고, 도표 만들어주고 하는 거 예, 예. 3만 원? 예. 그러니까 19,000원 가능. 내고 하는 겁니다. 네, 19,000원까지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50만 원짜리 비전 프로냐, 예. 아니면 3만 원짜리 코파일럿이냐가 예. 미국 그 시가총액 1위가 누구냐의 경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요? 그런 게 또 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얘기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첫 번째 뉴스는요. 그 유럽 의회가 이스라엘 하마스의 영구 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네. 이게 그 유럽 의회에서 결의안을 해서 312표가 찬성, 반대가 131표, 기권이 72표로 가결이 됐는데요. 물론 이게 뭐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서 좀 선언적인 의미이지만 EU 기관을 통틀어서 영구적 휴전이라는 단어를 쓴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영구적 휴전. 예, 이스라엘하고 그 저기 팔레스타인 하마스하고. 영구적이라는 말이 근데 가능하나?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일시 휴전, 뭐 이런 정도가 최선이었거든요. 근데 일시적 휴전이 아니라 아예 싸우지 않는 것을 촉구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촉구. 예, 예. 촉구는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촉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양쪽 싸우고 있을 때 뒤에서 이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대로 안 하면 지원 안 한다?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긴 좀 어려운데 이게 조건들이 좀 까다로워요. 네. 일단 모든 인질을 조건 없이 석방하고 그거는 이제 하마스 쪽이 좀 싫어할 만한 얘기죠. 그리고 테러 조직인 하마스의 해체를 전제로
영구적인 휴전을 촉진한다. 이러니까 해체. 해체. 아, 이건 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그렇죠. 같은데. 하마스 쪽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 반대로 그럼 하마스에 대해서만 이걸 요구했냐? 그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정착촌 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그냥 살고 있는 땅. 그거 국제법상 불법이다. 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EU 차원에서 제재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양쪽을 이렇게 팍팍 때려놓고서 이거 지키고 영구적 휴전해라. 라는 게 지금 유럽 의회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인데 뭐 사실 지금 그 동네는 남의 얘기를 좀 차분하게 들을 만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지금 그 이란이 파키스탄을 때렸잖아요. 네. 그때 파키스탄이 또 이란을 때렸습니다. 반격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이란을 예. 그러면서 요 지역이 점점 이게 번지네. 예,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남양 쪽으로는 파키스탄, 뭐 요 저 국경 지역에 있는 데인데 네. 이런 이란 남동부 쪽에 있는 네. 위치인데 거기를 파키스탄이 공격을 했는데 이게 그 왜 남의 나라를 공격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게 그 지역이 그러니까 파키스탄을 공격하는 테러 단체는 이란에 있습니다. 파키스탄을 공격하는 테러 단체가 예, 예. 뭐 이란의 정부군 뭐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고 아, 그 지역에 그 지역에 있으니까 이제 그 지역을 때린 거라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이란을 공격하는 그 테러 집단은 파키스탄에 있고.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상대방의 영토니까 네. 거기를 바로 공격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란은 어쨌든 파키스탄을 공격했고 파키스탄도 이란을 좀 공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긴 하지만 중동 지역 분쟁에서 그렇게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네네. 오히려 그 저희 뭐 인도라든지 이런 데랑 좀 싸우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번에 파키스탄이 거의 여기도 같이 딸려 들어오는 분위기가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군이 그 네 번째로 후티 반군 지역에 함정과 잠수함의 발사 미사일을 재차 발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네 번째인데 그 후티 통제 지역에서 발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멘이 딱 예멘 국가 중에서 네. 후티 반군이 지배하고 있는 점령하고 있는 네. 그런 땅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한 14개 정도가 딱 보니까 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다 거의 완료한 것 같다. 그 지역을 때렸어요. 예, 예. 이거 그냥 냅두면은 또 지나가는 배나 이런 데 또 이렇게 뿅 공격할 것 같은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우리가 좀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해서 거기를 때린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얘기도 좀 했으면 흥미가 있을 건데 파키스탄에서는 이번에 이란을 공격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다만 우리는 테러리스트들만 공격할 뿐이다. 그쵸. 네. 그러니까 네 땅을 내가 공격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확전은 좀 하고 싶어하지 않는 네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얘기들은 좀 이따가 네. 구기현 교수님 오시면은 좀 상세하게 이 지역은 우리가 이전까지 역사적으로 알고 있던 것과도 또 완전히 좀 다른 네. 양상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근데 정프로님 선글라스가 화웨이예요? 왜? 아니 옆에서 계속 보다가 화해예요. 와 화웨이에서 선글라스도 만들어요? 요거는 그래서 약간 인공지능형? 그래서 칠라노 반도체 들어갔습니까? 요거 예. 한 40나노쯤 들어간 것 같은데. 사피스 안 쓰십니까? 라피스. 라피스. 라피스는 이제 굉장히 가볍고 최고죠. 예. 근데 얘는 이제 통화라든지 휴대폰 음성 같은 거 이걸로 이제 들은 전자기기예요, 얘는. 예. 왜 갑자기 날 당황시키고 그래? 이거 진짜인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예요. 진짜요? 네, 소리가 막 나요? 네, 요거 이렇게 충전하는 데 있잖아. 예, 이거는 광고 들어온 거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이거는 해운업계에서 되게 중요한 뉴스인데 HMM이 속해 있는 D 얼라이언스라고 있습니다. 이 D 얼라이언스는 주로 그 아시아 선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저 중국인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나 중국인이라고 난리 났잖아. 그전엔 친일 아니었나요? 나 정말. 친일로 내가 2년을 고생했는데 또 친중으로 또 고생하겠네. 오늘 김프로님이 없으시니까 확실히 참. 방송이 이거 중구난방되는 스파이는 아니에요, 제가. 이것도 중요한 뉴스예요. 네. 그러니까 디얼라이언스, 그러니까 HMM에 속해 있는 그 동맹인데 그 동맹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 이게 그 배가 한 번 뜨면 물건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 비어서 가면 그
그 엄청 손해를 봅니다. 손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해운사들이 쫙 자기들 주문을 모아가지고 최적의 동선을 짜는 카르텔입니다. 이게 네네. 일종의 카르텔인데 여기에 그 우리나라 H&M은 디얼라이언스라는 동맹에 속해 있고 디얼라이언스에는 주로 그 아시아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의 원이라든지 아니면 대만의 양밍이라든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네. 그러면 유럽으로 가는 선사 중에 그 하팡로이드 독일 회사입니다. 여기가 네. 글로벌 5위 회사인데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 H&M 속해 있는 디얼라이언스가 구성이 돼 있어요. 서로 이제 짐 나눠서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네. 내 짐 저기다 주고 저 짐 내가 받고 뭐 돈 이런 이렇게 식으로. 나중에 계산하고. 예, 나눠가지고. 근데 이 하팡로이드가 배신을 때렸네요. 어디로? 그 2위 해운사인 머스크하고 네. 여기에 자기네들 동맹을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제미니라는 아하. 동맹을 만든다면서 그럼 디얼라이언스에서는 유럽계 선사가 없는 상황이 돼요. 아 그래요. 예. 그거를 이제 25년부터 이제 머스크하고 하팡로이드가 제미니라는 협력체를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디얼라이언스에는 유럽계 선사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 제미니 같은 경우는 덴마크의 머스크가 14%, 독일 하팡로이드가 6.9%니까 그 21.5%로 그 지금 1위 해운사인 MSC보다 더 높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는 디얼라이언스는 야 이거 유지가 가능한 수준일까라고 할 정도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핵심이 빠지네.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새로운 파트너를 좀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근데 이게 좀 H&M의 그 외부적으로 좀 힘들어지는 상황인 거고 네. 내부적으로는 지금 매각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H&M 노조에서 카림이 H&M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네. 내용이 뭐냐면 새우가 고래를 먹으면 둘 다 죽는다. 새우가 고래를 먹으면 둘 다 죽는다. 새우도 죽고 고래도 죽고. 예. 그게 여기 뭐 좀 되게 인상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H&M 가지고 있는 현금만 하더라도 할인 몇 개 산다. 뭐 그런 얘기. 최근 한 2, 3년 동안 H&M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었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H&M을 얼마에 매각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민간 딜 같은 경우는 그 뭐 파는 사람이 판다고 하고 사는 사람이 산다고 하고 네. 그럼 그냥 끝이잖아요. 음흠. 그럼 사는 사람이 가서 뭐 그거를 뭐 볶음밥을 해 먹든 짜장면을 해 먹든 이거는 사는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 사는 물건이 H&M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적 해운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리하게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막 하림이 막 영끌 해가지고 막 빚 엄청 내가지고 샀어요. 네. 네. 그러면 빚 갚으려고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H&M이 있는 그 현금 다 뽑아가지고 아. 자기 빚 갚는 데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사는데 빚 내서 그 빚을 산 회사에서 뽑아 낸다고요? 예.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니까.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업은행에서도 야 그거 네 돈 다 뺐으면 안 돼. 뭐 몇 년 동안은 그 돈 다 뺐쓰지 마. 해야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약속을 걸어요. 그럼 할인에서는 또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내가 산 걸 가지고 네 맘대로 그렇게 할 거면 깎아주시죠.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거고. 네. 또 이제 해양진흥공사 같은 경우는 다 파는데 나 지분 좀 남길래 나 이사회에 참여할 거야. 네. 너 집 팔았어도 그 방 한 칸은 나 시어머니 방 하나 남겨줘.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지금 이게 그 큰 국적 해운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해운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걸 그 통으로 다 넘기는 건 좀 안 좋다. 진흥할 수 있는 내가 좀 해운업을 도와주는 내가 여기 같이 있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또 할인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뭐 내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 깎아줘. 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근데 해양진흥공사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건 뭐가 있냐면 해양진흥공사라는 데는 이제 한진해운이 파산을 한 다음에 네. 이 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공사예요. 옛날부터 있던 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 인력의 거의 한 70% 정도가 H&M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일을 합니다. 네. 그럼 만약에 H&M이 그냥 해양진흥공사에서 완전히 빠져서 그냥 나는 독자적으로 할게요. 뭐 해양진흥공사랑 일 안 할래요. 그렇게 되면은 해양진흥공사는 전체 일의 70%가 없어집니다. 아, 일이 그 일이에요? 하는 일이? 예. 어. 그러면은 야 그거 왜 있냐? 공사 없애라.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양진흥공사는 어떻게든 H&M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어야 되는 또 상황이에요. 네, 네.
그러면 그 가격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정무적인 요건까지도 많이 있는 사안이어서 굉장히 좀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 그 수면 아래서 아 그래요? 예, 그런 협상들을 뭐 대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겠죠. 예, 그래가지고 그게 다 수면 아래로 있는 딜이라서 좀 이게 왜 HMM 뉴스를 보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 하는 것들이 이런 배경들이 있다. 할인 말고는 없죠. 그러니까 동원 산업이 있었는데 우선 매수 협상자로 그 할인이 선정됐고. 할인이 선정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게 딱 선정이 되고 나면은 마크업이라 그래가지고 네. 리스트를 쫙 짜요. 우리가 이른바 부동산 계약하면은 특약 있잖아요. 특약. 요런 거 할 때 뭐 난 이거 해주시고요,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그러면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 요거 합니다. 네네네네. 그런 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조금 뭐 내용이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예. 또 이 주가를 보는 혹은 뭐 이 시장을 보는 눈이 또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뭐 해운업계에서 가장 큰 뉴스입니다.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예, 예.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요. 지주사들이 그 PBR 어제 되게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PBR. 예, 예. 그렇죠. 예, 지주사 PBR이 그 아까 그 전에 그 종프로님 말씀하셨던 0.3짜리 네. 요런 데가 꽤 많습니다. 지주사가 예. 0.5 넘어가면은 뭐 고평가네 뭐 얘기 나올 정도로 되게 많은데 이게 그 예전에 동원산업이 주가 순자산 비율 0.6이거든요. 근데 이게 0. 얼마? 0.6.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그 지분 가치가 한 2조 1천억. 그리고 여기가 자사주 전량 소각을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사주 전량소가? 예, 예. 전량? 예, 자사주가 근데 또 되게 많은 회사예요. 한 22% 정도. 오. 전체 시가총액에 그걸 다 소각을 없애버린다고요? 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날 주가 한 25%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막 되게 놀랄만한 일은 아닌 게 자사주는 원래 주주들 겁니다. 주주들 거다. 예, 예. 자사주가 주주들 거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사주를 네. 자사주를 그 우리나라 자사주의 문제는 네. 대주주가 자기 필요한데 막 쓰는 거예요. 뭐 자기 우군한테 갖다 쓰고 아니면 여기에 뭐 그 전체 지분율 좀 낮았을 때 좀 높일 때 쓰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써서 문제인데 이 자사주를 소각한다라는 거는 그냥 그 계정만 바뀌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선심성이나 그렇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래고 자사주를 근데 어쨌든 우리는 워낙 소각을 안 하고 딴짓을 많이 했었으니까 네. 이거를 소각한다라는 건 오롯이 주주 가치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날은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이틀간은 6.83% 하락하면서 상승분의 3분의 1 정도로 반납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를 롯데 지주 0.29%, 29배, 네. 그 GS 지주 0.3배, LG 지주 0.45배. 이게 뭡니까 이게? 0.29배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롯데 지주. 롯데 지주는 뭘 갖고 있죠? 뭐 롯데 쇼핑, 백화점, 마트 뭐 이런 거 거의 다 갖고 있는데 뭐야 저거 케미칼 그런 거 다 가지고 있는 데가 롯데 지주죠. 근데 0.29배예요. 예, 예. 그리고 사실 요즘에 그 지주사들이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 많이 해요. 현대백화점 지주사인 현대GF홀딩스 같은 경우도 한 4% 정도 있는 자사주 소각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뭐 주가는 그냥 그렇고 뭐 대부분 좀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위원회가 이제 PBR 공시 강화해가지고 이거 너네 1배 이하면은 뭐 좀 발표하게 만들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지주사 주가가 왜 낮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되게 단순합니다. 복수 상장 이슈가 제일 커요. 복수 상장. 예, 지주사 따로 있고 사업회사 따로 있으면, 그러니까 사업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회사의 가치를 보는 사람들은 사업회사 주식을 사요. 그럼 지주사는 왜 사냐 그러면 지주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계열사로부터 배당 얼마 받냐, 브랜드 사용료 얼마 받냐, 그리고서 그거 가지고 배당 얼마 해주냐 이런 문제여서 예를 들면 알파벳이 있고 유튜브 있고 뭐 구글 어쩌고 쭉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주는 배당이 얼마냐를 보고 이제 알파벳을 사는 거죠. 알파벳은 다르죠. 알파벳 또 달라요 거기는? 알파벳은 네. 그 구글이라든지 유튜브가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벳을 사야 얘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장이 요거는 아예 요거만 돼 있으니까 그쵸. 알파벳만 돼 있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걔를 사는 거고 구글 사고 싶으면. 예,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알파벳의 그 기업 가치를 그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근데 거죠. 롯데 지주 같은 데는 다 상장돼 있고 롯데 지주도 상장돼 있으니까 예. 계열사들이 얼마를 배당을 걔한테 주냐를 보고
얘가 마치 사업하는 것처럼 인식을 해서 이제 사는 건데. 예, 예. 근데 이제 복수 상장이 2개 다 돼 있다는 게 이제 할인의 요인이다. 엄청난 할인의 요인이죠. 예. 그러니까 지주사 주주들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한 일이죠. 음흠. 아니 내가 여기 그 주식 다 가지고 있는 애를 샀는데 PBR 0.3배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뭔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한국의 어떤 이른바 오너라는 표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너들이 지주사 전환을 할 때 제일 타겟으로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지주사를 저평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상속을 해주려면. 상속을 하고 지분율을 높이려면.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회사가 있을 때 내가 지분율이 20%가 있었다. 그럼 100만 원짜리 회사를 지배하는 지주사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반토막이다. 50이다. 그러면 자기 지분율이 20% 있을 때 40% 되잖아요. 다시 한 번만요. 그러니까 전체가 100만 원이에요. 내가 오너입니다. 네, 근데 내가 20만 원어치를 갖고 있어요. 네. 100만 원 시가총액 중에. 네. 그럼 이거를 디스카운트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네. 50만 원짜리를 만들면 네. 그러면 나는 50만 원에 20%니까 20만 원이니까 네. 그럼 40%잖아요, 지분율이. 근데 그게 내 돈도 깎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지분율이. 돈은 총액은 그대로인데 네. 기업 가치가 떨어지니까 지분율이 올라가죠. 그 돈이라는 거는 내가 그냥 개인으로 갖고 있는 돈 아니면 회사? 돈. 근데 그냥 개인으로 갖고 있는 돈? 예, 주식분. 주식분?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네. 시가총액 100만 원짜리 회사의 네. 주식을 내가 20%를 갖고 있다. 그럼 20만 원 갖고 20만 원 갖고 있는 거잖아요. 20만 원으로 이게 예를 들어 20주를 갖고 있어요. 예, 20만 원으로 계산하시는 게 네. 편해요. 근데 얘를 지주사를 뿅 나눠 가지고 네. 밑에를 지배를 하고 있는 위에 애는 조그만 거예요. 네. 그럼 나는 조그만 애만 지배를 하면은 큰 애가 딸려오잖아요. 그러니까 0.3짜리 지주사를 가지고 있으면 네. 그 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배짜리 회사가 그냥 딸려오는 거예요. 그럼 대주주 입장에서는 좀 싸구려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밑에를 다 보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예, 적은 돈으로. 네. 그래야 나중에 뭐 한 60% 지분율 이렇게 되면은 한 30% 정도 세금 내더라도 네. 소득세 내더라도 승계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네. 그러면은 이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에 대한 문제는 되게 심플합니다. 선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과감한 시도였었는데 메리츠 금융이 네. 메리츠 화재하고 메리츠 증권을 비상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리츠 지주만 상장돼 있고 두 개 증권하고 화재는 다 상장 폐지가 됐죠. 네네. 그러면 이 메리츠 지주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심플하죠. 메리츠 화재 플러스 메리츠 증권. 그래갖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금융지주사 계열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KB, 신한, 다음이 메리츠입니다. KB 신한. 다음이 메리츠. 그래요. 그 거대한 금융지주사들이 뭐 우리금융지주도 있고 하나금융지주도 있고 5대 막 지주가 그렇잖아요. 있죠. 예. 근데 그냥 보험사 하나, 증권사 하나 들고 있는 메리츠 지주가 3위로 올라섰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주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거를 복수 상장해가지고 그 지주사 껍데기 돼 있는 지주사를 비싸게 사라 그러면 안 사죠. 그리고 이게 그럼 그럼 계열사들은 배당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많이 해야 되냐? 대주주가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 네네네. 그러면 소액 주주들도 당연히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주사 디스카운트제는 사실 그렇게 왜 저렇게 싸지? 라는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지주사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외면받고 싸질수록 그 이른바 오너일가는 더 좋겠네, 그죠? 좋죠. 예. 세금도 덜 내고 주식으로 상속세 내니까 지분율 높으면은 절반 내놔도 뭐 네네네. 지분율이 높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른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리는 게 그렇게 막 추상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누구나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네. 아무래도 주주총회 시즌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좀 더 좀 진지하게 얘기하고 네. 주주가 뭐 언제 회사 가서 얘기할 기회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주총 때나 한번 얘기하는 거니까 네. 이럴 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 요 정도로 저희가 예. 오늘은 조금 일찍 마무리하고 박병창 이사님을 바로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